How's your son? He made the team this year? They say he wasn't tall enough. All the glitter is not gold. Yeah, we're gonna cook this Gold is Sunday, not okay? reality. Come by. Real is what you live. That's your new girlfriend? This is family business, and this is for the family that can't be with us. And this is for my cousin locked down, oh the answers in us. That's why I spit it in my song, so sweet like a photo of your granny's picture. Now that you're gone, it hit us super hard on Thanksgiving and Christmas. This 네, 여러분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들 다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그런 좋은 삶들을 좀 보내셨을지 궁금한데요. 네, 5월을 맞아서 첫 곡 카니 웨스트의 패밀리 비즈니스를 같이 들으면서 오늘의 모임이라고 그럼 좀 이상하죠, 그렇죠? 오늘의 라디오 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품격 영화음악 라디오쇼 영화도 음악도 아닌의 호스트를 맡고 있는 언타이틀드라고 하고요. 오늘은 좀 부득이하게 약간 그 마이크 상황이 좀 안 좋아서요. 그 DJ들의 가라 방식으로 헤드폰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터라 좀 그 사운드 상에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해도 양해를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을 맞아서 가정의 달이라는 주제로 저희 이제 가족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도 어김없이 특별한 게스트분과 함께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앰비언트 장르로 DJ 활동을 하고 있는 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솜님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저희 이제 영화도 음악도 아닌 그 게스트 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정식적인 오퍼를 주셨던 분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항상 이제 이렇게 뭐 어디서 술 먹다가 야 할래? 하자. 그럼 뭐 하지? 뭐 대충 갈아 짜보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좀 진행이 되는데 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뵌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장문의 메일과 함께 아이디어를 주셔서 제가 되게 좀 감동을 받고 꼭 제대로 좀 준비를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번에 이제 같이 5월에 하게 됐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50분 동안 그냥 약간 술 먹고 노가리 깐다는 식으로 조금 쇼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조금 욕심을 내서 한 2시간 정도 타임 동안 시원하게 약간 하고 싶은 말 못하고 싶은 말 다 뱉어보는 그런 영화 음악 쇼가 됐습니다. 뭐 참가하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영화를 되게 오랫동안 좋아하고 관람을 했었는데 마침 비슬라 FM에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저도 사실 음악도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하는데 그 두 개를 접목시킨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 건 아니고 제가 그냥 봤죠. 네, 제가 찾아서 보고 그리고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퍼를 먼저 드렸고요. 네, 근데 되게 약간 긴장도 되고 막 그래서 아무쪼록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제 따로 사실은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제안 주셨을 때 사실 이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여쭤보진 않았잖아요. 제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가족이라는 주제를 조금 택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네. 그거 먼저 조금 들어보고 싶긴 하거든요. 네. 우선 저는 뭐 일단 영화를 보는 거를 좋아하지만 여러 가지 종류들의 영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다양한 뭐 연인 관계, 친구 관계, 뭐 혼자서의 성장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있는데 뭐 제가 사실은 가족이라는 주제를 정했던 것은 그렇다고 제가 가족이랑 막 그렇게 정상 가족처럼 잘 지내는 거는 뭐 평범하게 지내고 있지만 그냥 정말 뭐 가족들이랑 보통 매스컴에서 다루는 가족들은 되게 단란하고 화기애애하고 막 되게 막
화목하고 약간 이렇게 다루는데 영화에서는 꽤 뭐 저희 가족이랑 비슷한 지점들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런 다양한 가족들이 있구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좀 되게 재밌는 관계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가족이라는 관계가 이제 사회화를 진행할 때 가장 처음으로 사회의 일원으로 되는 이런 그룹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게 좀 재밌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제 뭐 가족이랑 이렇게 잘 지내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사실 그 마음처럼 잘 안 되잖아요, 사람.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영화에서 항상 나올 때 단란한 가족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쵸, 없죠. 이게 좀 그래요. 뭔가 영화에서 만약에 단란한 가족이 나오면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되게 낯설고 좀 그래서 좀 기가 찬 그런 가족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번에 라디오 쇼 주제도 조금 흥미로운 포맷으로 좀 진행을 해요. 이 가족 영화도 사실 이제 좋은 가족, 어쨌든 간에 좋은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영화가 있고 이런 개차반 같은 가족이 있는 영화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런 가족 영화가 있으니까요. 사실 가족 드라마라는 이 장르의 범주 자체가 가족이 나오면 일단 가족 드라마를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형태를 띠는 것들을 다 그렇죠. 홍드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좀 분리해가지고 희망편, 절망편으로 이제 같이 조금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처음에 저희가 절망편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솜님 픽이죠. 네. 솜님 픽이죠. 항상 저희는 음악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영화에 대한 소개는 이 이후에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맞죠? 네, 그쵸?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래 먼저 듣고 그러고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엔젤 올슨의 미스터 론리 먼저 듣고 다음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 조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Mr. Lonely, I have nobody for my own. Lonely, I'm Mr. Lonely, wish I had someone to call on the phone. I'm a soldier, a lonely soldier, away from home, through no wish of my own. That's why I'm lonely. I'm Mr. Lonely. I wish that I could go back home. Letters, never letter. I get no letters in the mail. I've been forgotten, yes, forgotten. Oh, how I wonder, how is it I fail? I'm a soldier, lonely
네, 엔젤 올슨의 미스터 롤리라는 노래 듣고 왔고요. 네, 이 영화 고르시게 됐잖아요. 이 영화 이름부터 소개를 해드리면은 미란다 졸라이 감독의 카조니어라는 작품이죠, 그렇죠? 네. 2020년도에 나왔던 작품이고, 독특하고 재밌는 재치 있다면 재치 있는 작품이죠, 그렇죠? 이 이제 영화를 선택하게 된 이유 먼저 듣고 싶은데 이게 절망편으로 골라주신 영화란 말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게 A24였었나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닐 거예요. 제 기억에 이게 포커스 픽처스였나 맞다, 안나푸르나였나 둘 중 네. 하나였을 겁니다. 네. 이 영화는 제가 그냥 신작들을 저는 체크를 하는 편인데 이 영화가 개봉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미란다 줄라의 전의 작품도 개봉을 했었고 막 그래서 꽤 저는 미국 독립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개봉을 할 줄 알고 기다렸는데 갑자기 냅다 OTT로 풀려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영화가 얼마나 좀 별론가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우연히 이제 다운받아서 보게 됐는데 이 영화가 처음으로 이제 영화 절망편이라고 고른 이유가 그 가족을 되게 현실적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가족이라는 관계에서 너무 벗어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족을 다룬 것들이 굉장히 재미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거기 주인공이 올드 돌리오를 수단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런다가 이제 막 멜라니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고 같이 이제 막 그 사기를 같이 치는데 네네네. 그런 게 하면서 이제 올드 돌리오가 그러면서 성장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감동을 받았었어가지고 그래서 이 영화를 저도 가족 영화를 되게 좋아해서 어떻게 보니까 가족 영화를 되게 좋아해서 리스트를 뽑아놓은 것 중에 되게 높게 위치한 영화여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제 이 영화를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조금 설명하면은 이제 주인공인 올드 돌리오랑 걔네 엄마 아빠가 이제 평생을 약간 그 사기와 도둑질로 밥 벌어먹고 사는 그런 정말 기이한 가족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 어쩌다가 이제 그 월세가 밀려서 네. 한탕을 치기 위해서 하다가 그 멜란이라고 하는 어떤 여자 다른 저기 푸에르토리코 출신 여자랑 같이 이렇게 조금 엮여가지고 이제 관계가 맺게 되지는 그런 류의 영화란 말이죠, 사실은. 그렇죠. 뭐 사실 보고 있으면 카조니어를 보고 있으면 이렇게 뭐랄까 좀 되게 사실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의 연속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솔직하게 주인공 가족들이 제대로 사기에 성공하고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허술하고. 네, 네. 그 뭔가 그래서 이 영화를 하이스트 필름이라고 보긴 되게 어려운 그쵸, 느낌이 그쵸.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되게 그 디자인 자체도 사실 좀 독특하고 소위 얘기하는 어떤 왜 이게 A24 영화라고 오인할 수 있을 만한 지점이 뭔지는 알 것 같아요. 그 소위 얘기해서 그 20년도 이후에 나오는 A24류 영화들의 어떤 상상력을 건드는 지점들과 공명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쵸.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영화는 누가 봐도 가족 영화죠. 네. 누가 봐도 가족 영화죠. 절망편인 이유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의 허구에 대해서 고발하는 영화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또 고르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네네, 맞아. 그 가족을 제가 가족을 주제로 정하고 그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막 제가 생각하는 가족이란 무엇일까? 이제 가족에 대한 정의부터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사회 시간에 학창 시절에 배웠던 가족의 기능에 따라서 이제 가족의 구성원에 따라서 뭐 핵가족과 대가족, 뭐 확장가족 이렇게 나누는 그런 것들을 저는 항상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능에 따라서 또 가족을 분류를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무슨 이제 혈연으로 진짜 생물학적인 가족과 이제 연대로 이루어진 감정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가족 이렇게 두 개가 나눠지는데 그 두 지점이 공존하는 영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상 대꾸를 이룬다고 봐도 네. 무방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혈연으로서 맺어진 가족의 허위를 고발함으로써 그 연대로 맺어진 가족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저는 사실 또 한편으로는 그냥 어쨌든 이 영화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은 이게 연대로 맺어진 가족이기도 하지만 되게 구구절절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 그 카조니어를 갖고서는 국내 평론이 정말 거의 없는데 유일하게 하나 지금 남아있는 평론이 김소희 평론가가 KMDB에다가 쓴 그 태아의 그 탄생에 대하여라는 글이 있거든요. 카조니어에 대한 이제 그 지점을 봤을 때는 또 어떤 부분에서는 한 사람의 성장 서사로 사실 보기도 하고 이 가족 드라마라는 게 사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되게 여러 가지가 좀 걸쳐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카조니어 보면 좀 했거든요. 네. 네, 그렇죠. 무슨 보통은 사실 막 영화를 볼 때도 막 SF 영화 그 우주에서 일어나는 뭐 영화를 꼽다가 그래비티가 SF 아니에요?라고 이렇게 말을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게 SF 형태를 차용한 그런 개인의 성장 영화 막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일단 저희가 고른 것들은 다 가족 영화, 홈 드라마의 형태를 가지지만 그 이면에 있는 그런 성장과 연애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나눠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사실 가족이라는 것 자체의 출발점이라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모든 성장물의 베이스는 가족에서 출발하는 경우들이 대다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랑과 연애 서사에서도 보통은 가족의 어떤 것이 얽혀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예. 그래서 유달리 가족 드라마가 그쪽으로 튀어나가는 경우들이 좀 많다고 보고 카조니어가 그런 지점에서 사실 좀 흥미롭기도 하죠. 이거 미스터 롤리를 고른 이유는 어떤 지점 때문에 고르셨어요? 사실은 저는 카조니어 사운드 트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사운드 트랙을 하신 분이 가장 유명한 작품인 미나리의 이 사운드 트랙을 하셨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앰비언트라든지 그런 실험음악류를 잔잔한 음악들을 좋아하는데 다른 음악을 사실은 더 좋아하긴 하나 그 이 영화를 이제 대표하는 음악이라고 그 중간 나오는 사운드 트랙들은 뭐 비슷한 형태를 띠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일단 부차적이고 제가 이번에 고른 영화 곡들도 다 그 영화에서 이제는 이 곡을 들으면 그 영화가 생각이 나는 오히려 역전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앤더슨도 이 전에도 사실 뭐 엄청 유명하신 아티스트긴 한데 이제 앤더슨을 보면 이제 카조니어가 약간 떠오르는 약간 그만큼 약간 강렬하게 인상이 남아서 골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노래 자체가 되게 수도 없이 샘플링도 많이 됐고 그렇죠. 이게 이런 류의 가족 드라마에서 나오는 트랙이기도 하지만 코미디 영화라든지 아니면 아동용 애니메이션에서도 이거 되게 템포 빠르게 해가지고 뭔지 아시죠? 뭔지 알죠. 약간 그렇게 이 Y2K 감성으로 들어가면 이거 되게 샘플링이 되게 많이 된 트랙들이거든요. 진짜요? 저는 사실은 이 원템포의 이 그 트랙을 되게 오래간만에 들어요. 오히려 그 맨날 그 엄청 하이피치로 I'm so lonely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 그거에 되게 익숙해져 있어서 이 미스터 롤리를 이 원템포로 듣는 게 되게 오랜만이기도 했었어요. 카조니어 보면서. 예. 진짜 그 제목도 사실 미스터 론리잖아요. 그쵸. 돌리오가 그 외로움과 어떻게 그 가족 관계에서도 되게 외롭다고 느끼고 막 그래서 그냥 I'm so lonely 할 때 뭔가 돌리오가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사실 이제 영화에 있어서 돌리오라는 캐릭터를 보면은 그 뭐랄까요? 이제 뭐 멜라니 그
그 푸에르토리코 여자인 멜라니의 언급에서 사실 나오긴 하지만 뭐 그쪽은 종교단체냐. 그러니까 거기서 레퍼런스로 나온 그 제시에 언급했었던 그 종교단체 자체가 그 뭔지 아시죠? 그 미국에 보면은 청교도식으로 사는 그 소위 얘기해서 그 왜 진격의 거인의 모티프가 되는 게 그 공동체잖아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전근대적인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완벽히 현대와 유리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그 2년 전인가 그 왜 뭐였죠? 그 서울 여성영화제에서 사라폴리의 그 위민 토킹이라는 영화가 있었었는데 네. 그게 딱 그런 방식으로 써져 있는 그 공동체를 다루거든요. 2004년인데 모두가 청교도적으로 살아요. 거기 안에서 이제 어떤 일련의 강간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여성들이 이제 일을 펼치는 그런 영화였어요. 사라폴리 영화는. 근데 사실 그거랑 되게 얼추 비슷하게 그 상당히 이상한 규약들이 되게 많이 올드 돌리오에게 제시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게 사실은 좀 또 이 가족의 특성 중 하나이기도 한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되게 대사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막 그 이제 멜라니가 그 올드 돌리오한테 그 사람들한테 중독됐잖아.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돌리오가 부모님이잖아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 멜라니가 어떤 의미로?라고 물어보더라고. 그런 게 되게 뭔가 다른 작품들은 막 핵가족의 붕괴, 막 대가족의 붕괴, 막 이런 식으로 단계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핵가족이 붕괴돼서 이제 그 부모님조차 이제 붕괴. 그렇죠. 사실 이제 그거 좀 직독직해로 받아들이면 그래서 부모가 뭔데로 가는 그쵸. 상당히 그 한국 사회에서 되게 통용되기 어려운 싹바가지 없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뭔데라고 얘기하는 되게 그 질문이 관통하면서 영화를 사실은 그렇죠. 네. 그렇죠.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하면 바로 뺨말이 맞겠죠. 네, 무슨 약간 리포트 들어가고 이제 게임에서 많이 접할 것 같은.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럴 만한 그런 부모들이에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게 부모라고 할 수 있나 싶을 정도의 부모들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사실 카조니어에서 그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지점은 부모가 부모인 채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에서 제일 그 서글프고 되게 날카롭고 스산한 지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이 영화에서 중간에 이제 멜라니 아이디어로 다 죽어가는 노인들의 집을 털려고 가잖아요. 네. 그 노인 중에 하나가 자기 죽기 직전에 그 자기를 찾아주는 아들내미들이 없기 때문에 그 단란한 어떤 그냥 전형적인 미국 중산층 가족의 롤플레잉을 해달라는 어떤 부탁을 하는데 되게 잘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진짜로 나는 진짜로 6, 70년대 시트콤을 보는 줄 알 정도로 되게 잘해요. 그 심지어 뒤에 그 레스토랑 씬들도 보면은 사실은 엄연히 얘기해서 이 부모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지점이 되게 이 영화가 발칙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이랄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처네요. 네, 되게 이게 되게 발칙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사실은 보통 이런 류의 미숙하고 부모 자격이 없는 부모들을 그려낼 때에 통용되는 어떤 논리는 나도 부모가 처음이니까. 그쵸. 혹은 나는 사랑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받았던 그대로 너에게 되돌려줄게라는 식의 대물림의 어떤 사사들을 차용을 하는 데 비해서 카조니어는 너무나 완벽하게 사회화가 되어 있는데 그걸 수행하지 않는 부모를 그려내요. 이 얼마나 서술한 서늘한 서술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진짜 그런 지점이 그때 막 돈도 막 이제 돌리오가 총대 메고 이제 사기치고 받은 거 엠빵 할 때 그때 막 되게 그 멜라니한테는 막 베이비라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왜 나는 베이비라고 안 해주냐 그러니까 하기 싫다 막 약간 사실은 근데 무지에서 오는 그런 실수라고 하면 사실 그냥 그랬었구나 했는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다 알고 있는데 하기 싫어 너한테는 이런 지점이 되게
뭐지? 그쵸. 응. 네. 근데 그런 부모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가족 제도의 비극이라면 비극인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이제 뒤에 많은 영화들을 얘기하면서도 후술하겠지만 사실 가족 제도의 비극은 그 정해져 있고 택해져 있고 이미 나고 보니 내가 어쨌든 사랑을 줘야 되는 인간이라는 것과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인간이라는 이 괴리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느꼈을 때 부모들 입장에서 올드돌리오는 상당한 봉건제도에 그 나오는 노동력 일로서의 자녀 같은 거죠. 저 일개 그냥 노동꾼 네, 그렇죠. 소유하고 있는 네, 인력인 거죠. 인력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뭔가 어떤 정말 그래서 잘 보면은 그 올드돌리오를 향한 말들 중에서 그 노동을 빼놓고 하는 말이 없어요. 부모의 말 중에 거의 없어요. 그렇죠. 굳이 따지자면은 뭐 그 나무 막대기 주는 거 다 그냥 자기 거 세우려 한다. 그 말 정도? 그거 제외하면 거의 없거든요. 좀 괴기한 근래 본 영화 중에서도 가장 괴기한 형태로 가족을 다루고 있는 게 되게 발칙하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굉장히 아름답고 그런 미장신들이 굉장히 제가 A24랑 헷갈릴 정도로 되게 아름답게 그리잖아요. 거품이 집에 흐르고 음악이 아름답고 그런 괴리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막 뭐 되게 댄스 음악인데 막 난 너를 죽일 거야 막 이러는 것처럼. 그렇죠. 그 색감도 그렇고. 색감도 여러모로 참 그 미국 독립 영화에서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류의 톤의 매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슬슬 좀 다음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다음 작품이 또 제가 고른 이번엔 또 저는 희망이라고 생각해서 골랐고 희망편이고 그 노아 바움백 감독의 미스트리스 아메리카. 방금 이제 또 규칙을 위반했습니다. 원래 저희는 항상 음악을 먼저 듣고 소개하는데. 근데 우리 아직 시간이 길기 때문에 뭐 이번 실수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괜찮아요. 스포일러를 해버렸네요. 뭐 상관없습니다. 이 사이에 음악 들으시면서 검색해 보시면 좋습니다. 노아 바움백의 미스트리스 아메리카에 나오는 트랙이고요. 수베니어라는 제목으로 나온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이거 먼저 듣고 다음 영화에 대해서 슬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시죠.
이제 두 번째 영화 미리 스포가 됐지만 죄송합니다. 노아 바움백 감독의 미스트리스 아메리카를 고르셨고 이것도 사실은 솜님의 픽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거는 희망편으로 고르셨어요. 또. 네, 희망편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골랐는지 먼저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사실은 노아 바움백 감독을 굉장히 좋아해서 어, 그래서 모든 그때 갑자기 꽂혀서 모든 필모그래피들을 다 보다가 이때 다행히도 이게 지금은 넷플릭스에서 내려갔었는데 넷플릭스에서 이거를 봤는데 일단 너무 재밌었고 그 노아 바움백 특유의 그 입담 그쵸. 대화들도 너무 재밌고 그리고 사실은 이 영화는 가족이 될 뻔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지점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맞아요. 네. 하지만 뭐 이게 사실 어떤 분들은 비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는 희극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너무 약간 열린 결말이긴 한데 되게 잘 됐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 희망편으로 골랐었고요. 제가 이 영화 진짜 너무 좋아합니다. 이 희극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어. 이건 무조건 희극이죠. 이걸 비극으로 여긴다면 네. 같은 영화를 본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이 영화에 대해서 그 김도훈 영화 저널리스트가 왓챠에다가 남겼던 한 줄 평이 되게 기억에 남는데 그레타 거윅은 참 사랑스럽게 못됐다라고 썼거든요. 진짜. 저는 근데 이 영화에서의 그 그레타 거윅을 관통하는 말이에요. 진짜 이 더 이상의 어떤 수사는 없어요. 사랑스럽고 못됐어요, 정말. 진짜 사랑스럽고 못됐고 막 당돌하고 막 그쵸. 약간 네. 싸가지 없고. 네, 맞아요. 제가 사실 ADHD가 좀 있거든요. 저 약도 먹을 정도로 네. 이제 작업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정도로 ADHD가 심한데 일단 그레타 거윅이 분했었던 그 브룩이라는 캐릭터를 보자마자 딱 체감했어요. 저 여자 무조건 ADHD다. 저 사람은 나랑 같은 약을 먹어야 된다. 그게 아니면 왜냐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렇게 소위 얘기해서 아이디어와 독창성이 넘치는 대신에 그걸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꾸준한 계획 수립의 능력은 없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즉흥적인 인간들은 한 10중 8구 거의 대부분 저랑 비슷한 ADHD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참 그런 느낌에서 보면서 브룩 분명히 저거 ADHD인데 근데 지금 그렇게 말을 들으니까 그 ADHD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다 진짜 막 충동적이고 맞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고 막 그쵸. 약간 네. 그런 것들이 너무 진짜 ADHD가 아닐까. 특히 초반에 이제 뒤에 가면 브룩이 조금 더 캐릭터가 정상화가 되는데 초반에 이제 그 트래비스와 이제 트레이시랑 이제 브룩이 이제 같이 만나서 그 집에서 이제 그 하룻밤을 머물게 되잖아요. 네. 그때 브룩의 대화 템포를 보면 확 느껴져요. 왜냐하면은 A 얘기했다가 B 얘기했다가 C 얘기했다가 다시 A로 돌아왔다가 B 얘기하다가 갑자기 F 얘기하고 막 이러거든요. 대화 주제가 계속 켜요. 그거 보면서 저 사람 되게 그 여러모로 딱 이런 평가를 받았을 것 같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극 중에서도 브룩에 대한 어떤 세간의 평가가 유사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 영화를 보고는 사실 이 영화가 가족 영화라고 하면 가족 영화일 수도 있는 영화죠, 그렇죠? 네. 왜 가족 영화죠? 사실은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족.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여기는 이제 생물학적인 가족이 아니라 이제 약간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브룩이라는 그 이제 그레타 거윅이 맡은 브룩이라는 새언니를 만나는 트레이시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새내기죠. 새내기에 이제 트레이시가 이제 엄마가 재혼을 하게 됩니다. 재혼을 하려고 해서 이제 추수감사절 때 같이 소네트를 부르기로 해가지고 이제 같이 부를 사람은 이제 너의 새아빠가 될 새아빠의 딸인 브룩이야라고 해서 브룩의 연락처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브룩이랑 연락을 하면서 이제 그들 간의 이제 관계가 이제
그들 간의 관계 그리고 트레이시 주변에 있는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 뭐 약간 여행 아닌 여행도 가고 이렇게 흘러가는 진짜 이야기인데 뭐 가족이 될 뻔했지만 결국에는 가족이 되지 못한 관계죠, 그렇죠. 네. 그게 진짜 근데 이것도 가족이라고 부를 수 뭐 있을 뻔했지만 못하는 지점에서 사실 좀 가족 영화라고 하기 애매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그 트레이시랑 이제 엄마랑 같이 막 이야기를 하면서 막 같이 이제 돈독해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가족 영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족으로서 결성하기엔 실패했지만 가족이 아니어도 여전히 가족처럼 지낼 수 있다라는 지점에서 성공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개인적으로 저도 이 영화가 프란시스보다는 더 좋아요. 오. 그러니까 왜냐고 네네. 하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노아 바움백의 장기는 어떤 그 캐릭터들 간에 어딘가 하나가 조금 날리고 부족한 사람들의 성장 사사를 항상 그 노아 바움백은 그리고 있다라고 그쵸, 생각을 그쵸. 하는데 물론 이제 결혼 이야기라는 엄청나게 좋은 작품이 있기는 하지만 그 노아 바움백이 인물 갖고서 만들 수 있는 군더더기 없는 그 정교한 영화의 끝판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너무 영화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 미스트리스 아메리카를 보고 있으면은 정말 생각보다 되게 실없는 말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게 하나도 잉여처럼 안 남고 딱딱딱 떨어지고 그게 조금 지루해질까라는 생각이 스치기 바로 직전에 되게 교묘하게 컷이 편집되거든요. 이거 보면서 노아 바움백이 왜 영화 잘 만드는지 알겠다. 이거를 미스트리스 아메리카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더라고요. 맞아. 그런 그 실없는 이야기를 툭툭 던지다가 그때 그 이제 트레이시랑 브룩이랑 그 트레이시 친구들이랑 같이 어떤 친구네 집에 가잖아요. 네. 예. 여자 이름이 두 개의 어절로 네. 되어 있는 저도 이름이 기억이 잘. 네. 네. 그 집에 딱 갔을 때 막 거기 그 집에 알고 보니까 무슨 사교 모임 같은 걸 진행하고 있었고. 맞아요. 임산부들을 위한 네, 사교 모임. 맞아요. 임산부 사교 모임 하다가 이제 그 얘네들이 이제 트레이시랑 트레이시 친구들이 이제 막 문학 이런 데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때 마침 햄릿이었나요? 아무튼 셰익스피어 작품이었던 것 같은데 그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거기 끼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 마지막에 남편 기다리는 임산부 한 분 나오잖아요. 맞아요. 캐런이었나? 캐런이 맞아요. 그분이 진짜 툭툭 던지는 것들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재밌죠, 그렇죠. 그 정말 아름답고 짓궂게 그려놨고 사실은 그래서 좀 더 좋았어요. 사실은 물론 이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솔직한 얘기로 주위에 정말 브룩 같은 사람이 있으면 한 대 쥐어받고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저는 반대로 브룩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 쥐어받고 싶긴 한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도시. 유쾌해요. 유쾌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뒤에 나중에 소개할 영화와도 사실 좀 공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좀 어딘가 독특한 인간이죠. 네. 근데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 뒤에 나올 영화의 인물하고 이 인물의 차이는 젊음에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젊고 에너제틱하고 독창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네. 그 맥락이 소거가 돼도 괜찮아요. 근데 진짜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트레이시가 이 인물에 대한 소설을 쓰잖아요. 그렇죠. 사실 되게 목적지향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것도 있고 엄연히 얘기해서는 그래서 보고 있으면 사실은 브룩도 트레이시가 막 둥가둥가 해주는 말에 막 좋아 죽잖아요. 좋아 죽잖아요. 진짜 네. 좋아 죽는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런 류의 인물들을 근데 실제로 트레이시가 브룩을 갖고서 소설을 묘사하는 뉘앙스는 이 사람은 물정을 모르고 이 사람은 세상을 전혀 모르고 있고 이 사람은 정말 아둔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언젠가 끝에 자기의 어떤 그런 허황됨에 사로잡혀서 결국엔 무너지고 말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보통 브룩이란 캐릭터를 주변에 두고 있으면은 주변 사람들을 한 번 정도 생각해볼 만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약간 부룩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부룩 같진 않은데 저도 약간 좀 그 허황된 공상을 꾸고 살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되게 미묘한 뉘앙스의 대사들이었는데 부룩이 나 프리랜서로 뭐였지? 그 인테리어 디자인도 해. 어디 했는데요? 저기 타임스퀘어 알지? 타임스퀘어 옆에 쭉 가다 보면은 되게 기깔난 마사지 숍이 있는데 거기 안에 대기실을 꾸며줬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약간 마치 어떤 류의 그 묘사법이냐면 백수로 홈프로텍터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가요? 했던 업적이 실제로는 작은데 그러니까 어떤 류의 자격지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스스로를 좀 과대평가해서일 수도 있지만 A를 이룬 게 10이면은 네. 스스로 20이라고 포장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어떤 그 욕구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보통 다들 근데 그치 다들 그러진 않고 이제 근데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 나 삼성 다녀 막 이렇게 말하는데 알고 보니까 막 이제 막 뭐 관련 있는 프로젝트를 잠깐 했던 거를 삼성 다녀 막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근데 그 프라이드가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나 이 정도 할 수 있어. 맞아요. 그게 근데 그나마 좀 차이점이라면 차이점 같아요. 부룩 같은 캐릭터가 자칫 잘못 들어가면은 블루 제스민에 나오는 그 캐릭터가 되거든요. 네네네. 진짜로요. 이게 그리고 이 뒤에 나올 인물처럼 돼요. 근데 부룩이 유일하게 그러니까 방금 언급했었던 그런 류의 되게 몰락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들과 다른 점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상황을 구원하기 위한 무언가에 대해서 허황되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부룩은 내 자신을 믿는 거예요. 네. 진짜. 네, 이 차이가 커요. 이 차이가 되게 커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야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100% 성공한다고 자신할 수는 없어도 이런 사람들이 되게 그래도 어쨌든 10년, 20년이 돼도 뭔가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막 그 영화에서도 트레이시가 하는 말 중에서도 그 부룩이 정확히 젊은 여자들이 그 살고 싶어하는 그 방식으로 살고 있다 이런 맞아요. 대사가 나오는데 근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저도 막 그렇게 막 당당하고 저는 막 일을 막 엄청 벌리지는 못하는 성격이라 그런지 그냥 그런 자신감, 그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이게 되게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졌다는 것에 대한 되게 부러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진짜 힘이라고 하는 추진력들이 너무 멋있어서 막 그렇다고 그러면 너도 저렇게 살아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되지는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되게 그런 캐릭터를 되게 동경했나 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영화의 엔딩 자체는 아사모사하게 끝나지만 부룩이 결국에는 LA로 향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저는 그 대사가 너무 재밌었고 너무 촌철살인이었던 게 나 그래도 LA 가면 고급 인력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랑스럽고 못된 것도 있지만 누가 봐도 약간 터무니없는데 인정하게 되는 디그니티가 있어요. 맞아. 인정하게 돼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봐도 뭐 나는 모두 사업할 거고 이거 할 거고 이제 주변에서 보고 있으면 가끔 저게 되겠나 싶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정말 굳건하게 믿고 있는 사람 앞에 서면은 근데 재면 될 것 같아. 납득이 되죠. 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제가 브룩 캐릭터 옆에 트레이시가 그녀를 동경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그냥 아부성 멘트인가 싶었는데 실제로 곁에다가 두고 있으면 트레이시 입장에서도 브룩이 진짜 그걸 해낼 거라고 믿나 봐요. 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되게 막 진짜 언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사실 가족이랑 약간 벗어난 이야기를 계속 하긴 했지만 진짜 그런 그냥 이제
브룩을 잃고 싶지 않았다. 계속 이렇게 관계가 그래서 저는 뭐 열린 결말이긴 하지만 계속 그 관계가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맞아요. 그래서 참 그 마지막 장면도 의미심장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참,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어떤 종류의 가족이건 간에 사실은 이렇게 닮고 싶은 사람이 있는 가족이 내지는 가족이 아닌데 닮고 싶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가족인데 닮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많지만 가족이 아닌데 닮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과 내가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는 해봐요. 어떤 지점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건 내가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나를 원하고 서로 이제 잘 그 라포를 좀 형성하냐의 문제긴 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미스트리스 아메리카는 가족이 되길 실패할 뻔했지만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렇죠? 희망편이죠. 네, 그렇죠. 사실 그 노아 범베 감독이 진짜 가족들을 아까 언급하시는 프란시스 하라든지 뭐 가족에 대한 관계를 엄청 많이 다루잖아요. 근데,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작품이 진짜 그런 유쾌함과 그 진짜 절정을 이룬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되게 재밌어서 저는 다른 영화들은 뭔가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추천드리기 좀 어려운 것도 있는데 이거는 진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진짜 이런 도시를 사랑하고 이렇게 막 새로 어떻게 튈지 모르는 그런 캐릭터를 보고 싶다면 정말 추천드립니다. 아, 맞아요. 뉴욕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드는 네. 그런 영화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엔 좀 항로를 틀어서 영국으로 조금 가볼 예정인데 그거에 앞서가지고 한 곡 먼저 듣고 슬슬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부터 너무 저기 영국 사람 같죠? 게리 열슨이라는 사람의 엔딩 크레딧에 올라왔었던 트랙 먼저 듣고 다음 영화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게리 애션의 Another Year End Credits로 나왔던, 그러니까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 나왔던 사운드트랙 듣고 왔고요. 이번 영화는 제가 골랐죠. 네. 마이클 리 감독의 세상의 모든 계절이라는 영화 골랐습니다. 네. 이제 영화- 짧게 짧게 설명하면은 상당히 그냥 인고 부부로 잘 지내고 있는 톰과 제리라는 가족이 있고, 그 부부가 있고, 그 아내 제리의 병원 동료 인 독신으로 일평생을 독신으로 살진 않았죠. 중간에 이혼도 여러 가지 했고, 어쨌든 지금은 홀로 살고 있는 메리라는 여자가 나오고, 이 메리를 꾸준히 이 가족은 매 계절마다 이렇게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정말 친밀하게 오랜 시간 라포를 형성했었던 관계인데, 어느 날 메리가 그 톰과 제리의 아들인 조이가 이제 새로 여자친구를 데려오면서 거기서 되게 무례하게 굴어서 이제 겪게 되는 비극 같은 이야기인 거죠. 절망편입니다. 예, 절망편을 골랐습니다. 이 영화를 고르게 된 계기는 어떤 건가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정상가족으로 이렇게까지 신랄하게 깔 수 있는 영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이 영화, 저는 가족 영화를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골랐던 두 편이 오히려 절망편 두 편은, 요 두 개는 이미 슬롯을 생각하고 가져왔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비극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밖에서 보면 그렇게 비극은 아니에요. 그쵸. 별일 아니에요. 그냥 뭐 어쨌든 멀리서 보면 정상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가족의 문제가 없어요. 가족의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이 영화의 포커싱을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서 좀 다를 뿐인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런 미스터스 아메리카의 부르기 되게 긍정적인 방면으로 이렇게 홀로 설 수 있는 인물이라면, 이 영화에 등장하는 메리는 정말 부정적이고 가장 아쉬운 방법으로 홀로 서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려지기 때문에, 사실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이거 실제로 저는 이걸 예전에 영화 모임에 발제할 때 썼던 영화기도 했었는데, 주변의 반응들이 뭐였냐면, 메리 같은 여자한테 그 정도 했으면 다 한 거다, 잘한 거다, 진즉에 손절 쳤어야 되는 여잔데 잘 대해준 거다라는 반응들이 대다수였어요, 사실. 근데 저는 그렇게 이 영화를 보진 않았거든요. 그럼 어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영화에서 드문드문 등장하는 두 부부가 메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쇼트들이 되게 가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기저에 깔린 건 메리라는 여자에 대한 친밀함이나 깊은 유대감이 아니에요. 되게 값싼 동정심이나 측은함이거든요. 연민. 그렇죠. 실제로도 톰의 입으로 she's pathetic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의 여자예요. 근데 그들이 몰랐을까요? 정말? 메리라는 사람이 정상가족에 편입되기를 그렇게 갈망하는 인간이라는 걸. 몰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도 그렇게 봤었어요. 네. 전 모르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진짜 잔인하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저는 정상가족 제도의 가장 큰 또 하나의 어떤 그 두려움이라는 게, 이 정상가족 안과 밖이 되게 명징하게 선이 그어져 있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헛된 희망들을 계속 불어넣어 주잖아요, 옆에서. 그렇죠. 근데 그 헛된 희망을 하는 게 정말 선한 마음 때문에 그러냐?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뭔가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거죠. 피터팬 컴플렉스처럼 도덕적인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와 위신과 이 사람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으로 이 사람한테 자꾸 헛바람을 넣어주는 거예요. 진짜 선민의식이 아니다. 진짜. 그렇죠. 근데 그래서 되게 비극적인 영화라고 생각해요. 진짜 이 제목에서 나오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계절, 사계절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진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족들은 변함이 없는데 그 옆에는 뭐 메리였었죠. 네, 메리가 그 계절이 사실은 뭐
저는 겨울이 비극적이고 여름이 희극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 점진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막 변해가잖아. 변한다고 하더라. 맞아요. 예, 그렇죠. 이렇게 내리막으로 치솟는 과정을 근데 감독이 그걸 되게 막 동정심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진짜 그걸 냉철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에서 저는 그게 너무 약간 무섭다고 느꼈어요. 네, 맞아요. 이거 코즈믹 호러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진짜 괜히 막 사람 죽어야지 호러가 아니라 진짜 막 너무 그래서 저는 사실 영화 이 작품 보다가 한 가을쯤에서 잠깐 멈췄거든요. 저도 이 영화를 다시 보는데 네. 가을 장면쯤에서 멈추고 네. 잠깐 휴대폰 봤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저도 너무 이런 약간 리얼리즘이라고 해야 될지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장면들이 너무 저도 약간 담기가 힘들어서 저도 막 영화들 보면 저 힘든 영화들을 잘 안 보거든요. 중간에 보다 하차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어떻게 될까? 그리고 같이 보기로 했으니까 막 이렇게 봤는데 점점 이렇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되게 이 감독이 그런 지점에서는 감독이 되게 훌륭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아까 잠깐 이제 이 영화 트랙들 이야기하면서 마이클이라는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마이클이라는 감독을 비평적 언어로 항상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대두되는 거는 키친싱크 리얼리즘이라고 해서 영국 노동자 계급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조망한다라는 건데 사실 그렇게만 치부할 감독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 마이클이의 강점이면서 동시에 비판점이 되는 게 뭐냐면 쉽게 동정의 여지를 전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계절에서도 사실은 마이클이가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어쩌면은 정상가족제도 안에서 어슷한 동정 같은 걸 주는 거야말로 최악의 위약이고 위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영화의 불행과 어떤 절멸은 서서히 추락해서 침전해서 완전히 가라앉아 버린 메리라는 인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메리가 계속 그렇게 될 수 있게 어슷한 동정을 주고 있는 정상가족 제도의 문제가 더 크다. 근데 진짜 그렇게 저는 그냥 봤을 때 그냥 메리 저는 메리보다는 그 톰이랑 제리 가족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약간 중점적으로 봐가지고 그냥 메리 그냥 좀 불쌍하고 측은하고 막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이런 솔직히 다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다 엄마 아빠 가족 다 있고 아들 잘 큰 가족 아들 있고 막 이거를 되게 과시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이게 되게 당연한 줄 알잖아요. 물론 메리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 잘못 안 했진 않죠. 그렇죠. 그뭐 무례하게 굴기도 하고. 했고,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이 가족의 어떤 대표적인 위약이 어디서 나오냐라고 했을 때 겨울에 이제 왔을 때 저녁 식사 하고 가라고 하잖아요. 네. 저녁 안 먹여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얘기하는 거예요. 저녁 안 먹여도 됐다니까요. 그 저녁 먹일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관계잖아요. 사실은 이 정도로 그냥 선을 넘어서 거의 그 3개월 내내 대화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쳤으면 그렇게 불편한 자리에 그 사람은 그렇게 비참하게 내버려둘 이유가 없거든요. 진짜 근데 진짜 그렇게 매몰차게 했으면 저는 사실 이렇게 일말에 기회를 주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 되게 더 잔인하잖아요. 솔직히 매몰차게 뭐 왔어 그리고 뭐 우리 저녁 먹을 거라서 먼저 들어가봐 뭐 전화하지 그랬어 뭐 근데 전화하지 그랬어라든지 아니면 뭐 솔직히 실망했어 뭐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도 이렇게 보듬어주고 저녁 같이 먹으러 갈래? 저녁 같이 먹을래? 막 이 지점이 되게 근데 굳이 진짜 그러니까요. 그게 결국에는
이 영화 구도에서 가장 잔인한 마지막 엔딩 장면, 저는 이게 영화 역사상으로도 가장 잔인한 엔딩 장면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정상 가족의 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속어해 나가요. 그러고 사실 이 영화에서 뭐 이제 시간 때문에 아마 더 언급을 못 하겠지만, 이 뒤에 보면은 정상 가족이 아닌 가족이 또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그게 형 로니의 가족인데, 그래서 얹혀 사는 로니까지도 한번 비춰주고, 로니까지 그래도 혈연으로 매겨져 있으니까 소거하고서는, 그러고 멜의 얼굴로 클로즈업으로 무음 모드로 끝나거든요. 이 영화는 되게 잔인하고 그런 지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 가족이 내가 잘 살고 있는 건 어쩌면 남을 밀어내서일 수도 있는 것이다. 정상 가족 제도라는 것 자체의 배타성이 그 다정다감함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대신에 주위 사람들을 되게 비참하게 만드는 요소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일부 하게 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작품을 이제 슬슬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네. 다음 작품이 뭐였죠? 네, 이거군요. 제가 좋아하죠. 제시카 프렛의 The Last Year 먼저 듣고 다음 이제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All of love and all of time. It's true, the last year all have plagued my mind. To be the actor, to play the part, it's come to this. 'Cause I'm exactly what you said, and better off than dead. Can't get me out of my own bed. You'd wonder if ever there's been hope for me. I think it's gonna be fine. I think we're gonna be together, and the storyline goes forever, and the distances I can see. It's you and me. I'm gone when all the changes in my mind. Out of love, out of time, out of time. And wouldn't you say the past no longer quite as near as you'd like, and it's gonna hurt you now. 'Cause I'm exactly what you said, the tears have all been shed. Can't watch the headlights from my bed. The chapters that end and I'll be holding tight. I think it's gonna be fine. I think we're gonna be together, and the storyline goes forever, and the distances I can see. It's you and me. I'm gone with all the changes in my mind.
네, 제시카 프렛의 The Last Year 듣고 왔고요. 제시카 프렛은 뭐 미국의 뛰어난 포크 아티스트고 작년에도 꽤 정말 이 앨범 자체가 되게 좋은 명반으로 이제 평단에서 좀 많이 좀 주목을 받았던 앨범이죠. Here in the Pitch라는 앨범의 마지막 트랙이고요. 그 소개하고 싶은 영화는 제가 유일하게 고른 희망편 딕 존슨이 죽었습니다입니다. 이 음악을 이 사운드 트랙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맞아요. 고르게 된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진짜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이 영화도 이 음악 자체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그 가사 자체가 근데 이 마지막 라인을 보면 I think it's gonna be fine. I think we're gonna be together and the storyline goes forever and the distance I can see is you and me라는 이 라인 자체가 그 죽더라도 그냥 뭐 괜찮아질 거야. 그때도 뭐 영원히 우리는 함께일 거고 계속 우리의 이야기는 좀 써나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지막 해를 맞는 어떤 화자 입장에서 사실 이게 정확하게 그 맥락상의 앨범의 유기적 구성 안에서는 제시카 프렛의 커리어 마지막 말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 라인들 자체가 딕 존슨이 죽었습니다에 대한 어떤 그걸로는 되게 빼어난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운드트랙을 골라봤고요. 커스틴 존슨 감독이 만든 딕 존슨이 죽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도 볼 수 있는 그렇죠, 볼 수 있죠. 상당히 좋은 다큐멘터리죠. 다큐멘터리라고 취하고 있지만 사실상 극영화에 더 가깝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게 되게 그 로그라인 되게 간단해요. 치매에 걸린 우리 아빠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딕 존슨이라고 하는 이 감독의 치매 초기에 걸린 아버지를 촬영하면서 죽음에 대한 예행 연습을 계속 시켜주는. 근데 저는 영화라는 매체가 가족으로서 베풀 수 있는 최고의 가족 애가 이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안에는 그 시선 안에 담겨 있거든요. 그쵸. 그 감독이 네. 이제 딕 존슨을 조명하는 네. 그 시선. 따님이잖아요. 그쵸, 따님이죠. 따님이 아버님을 이제 보는 것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예행 연습 자체가 사실 가장 더 아프게 다가오는 게 가족 간의 어떤 죽음과 상실의 문제일 텐데 나는 끊임없이 이것을 예행 연습시켜서 죽음에 대해서 익숙해짐으로써 저항해 보겠다라는 시도로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 한 번씩 헷갈려요. 이게 진짜 초반에는 그래도 이게 이제 이 작품을 사실 보기 전에 다큐멘터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되게 리얼리즘적인 그런 접근 방식일 줄 알았는데 그러다가 그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극영화처럼 이제 아빠가 죽는 모습을 이제 딕 존슨이 죽는 모습 보여주고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다가 마지막 쪽에서 이제 그 장례식을 맞아요. 예. 거기서는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검색해봤어요.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어요. 아직 살아계시더라. 너무 다행이게도. 네. 그냥 그러니까 저한테 영화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고백이 뭐냐 그러면 아네스 바르다의 낭트의 작고고 제가 생각할 때 자식된 도리로서의 부모에게 바치는 최고의 연서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딕 존슨이 죽었습니다를 꼽아요. 네, 그래도 아네스 바르다의 낭트의 작고는 좀 더 연인에게 보내는 러브레터에 가깝다면 딕 존슨이 죽었습니다는 모든 자식들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모와의 라포가 어느 정도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 자식들이라면은 보편적으로 느꼈을 만한 감정이거든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그 두려움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맞벌이를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유달리 야근이 좀 잦아요. 원래 워커홀릭이라서. 네. 중학교 때쯤 됐는데 새벽 2시가 돼도 안 오는 거예요 집에. 그러면 자꾸 이제 그 생각부터 들어요. 휴대폰을 일단 무음 모드부터 풀고 왜냐면 혹시라도 교통사고가 나서 우리 엄마가 죽으면 어떡하지? 막 심으로 막 머릿속에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내 상황에서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이 생각을 계속 했는데 물론 어머니 지금도 되게 잘 살아 계십니다. 그 15년이 지났지만 어머니 되게 잘 살아 계시고 어제도 저랑 대화 열심히 하셨는데 저는 자식들은 항상 어느 순간부터 그 부모의 죽음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삶을 맞아요.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입장에서 딕 존슨이 죽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자체가 상당히 흥미롭고
되게 멋있게 보이는 느낌이에요. 네. 네. 저는 사실 이런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회피하고 좀 방어적이고 약간 회피하는 성향이 있어가지고 저도 어머니께서 이제 몇 년 전에 교통사고를 막 엄청 크게는 아니고 당하셨었는데 그때 이제 저는 서울에 있었고 저는 일을 하고 있었고 그러는데 되게 부모님께서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그냥 뭐 사고 났는데 뭐 아무렇지 않다. 지금 뭐 병원에서 이제 치료 받고 있다. 뭐 입원했다. 뭐 너무 덤덤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건강하신 편이거든요. 지병이 없으셔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이제 부모님께서 이렇게 아프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만약에 계속 뭐 잔병치레나 지병이 있으셨다면 계속 생각을 했을 때 너무 건강하시다가 갑자기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직면하게 된 거죠. 아 이게 부모님 바로 옆에 저는 따로 살기 때문에 바로 옆에 사는 것도 아닌데 뭐 행여나 뭐 그런 일들이 없을 거라는 이제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회피적이고 이제 외면했지만 이제 좀 받아들이고 이제 부모님도 저도 나이를 먹어감으로써 부모님도 나이를 먹어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작품이 되게 좋았던 게 이걸 진짜 마주하잖아요. 죽음. 맞아요. 네. 관 속에 있는 나를 봐야 돼요. 저는 사실 그게 되게 생각해 보면 한국 사회에서는 통용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제 뭐 죽음 시뮬레이션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좋게 받아들일 사람이 크게 없을 것 같다. 아니 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무한도전 때 보면 웃음 장례식 할 때. 저 무한도전을 별로 안 봐가지고. 네. 그 보면은 박명수가 예전에 마이리틀 텔레비전에서 네. 그 방송을 죽을 쓴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무도에서 놀리던 게 웃음 사망꾼이라고. 그래서 오죽하면 어떻게 하냐면 결국에는 김태우 PD가 그래서 박명수의 빈소를 만들어주고 박명수는 저 뒤쪽에 있는 관은 아니고 이제 시뮬레이션 방에 있고 찾아오는 것도 있고 그 전에도 예전에 이렇게 막 MBC에서 그런 류의 기획들이 좀 많았어요. 개그맨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그 부고선 문자 확 돌려버리고 그러고 이렇게 찾아오고 동료들. 그래서 사실 생각보다 죽음을 예행한다라는 것 자체가 네. 그 자체로 죽음을 저항하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쵸. 네. 역설적으로도. 네. 그러니까 죽음을 예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예행하는 거잖아요. 이건 되게 다르거든요. 네. 예방하는 거는 과도하게 내 몸을 보호하고 어떤 불안함으로써의 어떤 상황을 마주한다고 하면은 이미 내가 한번 죽어보니까 진짜 죽어보면 별거 아닐 것 같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하나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딕 존슨이 이 영화를 만들게 된 이유의 가장 결정적인 거는 아빠가 알츠하이머에 걸렸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그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소실되고 있잖아요. 그쵸.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잖아요. 아마 아버지는 마지막에 죽는 딕 존슨 씨는 마지막에 죽는 순간 가서는 자신이 예행했다라는 것 자체도 모를 거예요. 그 죽음 맞이하기 직전에. 근데 딸은 알거든요. 우리 아빠를 몇 번이고 영화에서 죽여본 거죠. 그쵸. 그게 가족으로서 해줄 수 있는 어떤 안전장치들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일종의. 그 영화로서의 기록 매체로서 여전히 지워지고 있는 아버지의 기록을 지정한다라는 점도 이건 사실 커스틴 존슨이 2016년도에 만들었던 카메라 펄슨이라고 카메라를 든 사람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서 커스틴 존슨이 했었던 작업이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아버지는 설령 희미해질지언정 자식으로서의 나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몇 번이고 리허설을 겨쳐보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 양측에게 되게 중요한 작업물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네. 너무 유쾌해요. 그리고. 그쵸. 그 막 되게 스턴트맨들이 계속 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스턴트맨이 쓰러질 때마다 아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근데 그 아빠가 너무 딕 존슨이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럽고 저는 사실 그 이제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잖아요. 그쵸. 어머니께서도 이제 같은 이제 알츠하이머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를 담은 영상이 30년 동안 이제 다큐멘터리를 찍었는데 엄마를 담은 영상이 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점이 거기서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그래서 진짜 근데 저는 이 아이디어가 너무 막 약간 발칙하다고 느꼈었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계속 예행 연습을 하다가 진짜 그 딕 존슨이 죽어버리면 이 영화는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될지 약간 그쵸. 그렇게 됐으면 또 톤 앤 매너가 많이 달라졌을 네. 수도 있겠죠. 네, 저 진짜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갑자기 그 이제 그 뭐야 태어난 벌스 이열이랑 이제 날짜 하나 나올 줄 알고 진짜 너무 약간 심장 떨리면서 진짜 이거 근데 죽으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졸이면서 봤는데 다행히 무탈하. 네 무탈하 지금도 아직 살아계시다고. 네, 정정하십니다. 네. 이제 다음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네. 슬슬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 이거는 언터님이 네. 고르신 거죠? 카즈마사 하시모토의 스키노 이카리라는 트랙이고요. 조금 길긴 하지만 이렇게 긴 피아노 트랙을 듣는다는 마음으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즈마사 하시모토의 스키노 이카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카즈마사 하시모토의 스키노 히카리 듣고 왔고요. 저희 방송에서는 상당히 자주 계속 끊임없이 언급되는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도쿄 소나타를 꼽았고요. 네. 절망편이죠. 절망편이죠. 당연히 절망편이죠. 네. 구로사와 기요시가 희망편 만드는 거는 드뭅니다. 상당히 드뭅니다. 그 사람이 희망편을 만든 작품이 뭐 굳이 따지면 뭐 산책하는 침략자 정도일 것 같은데 도쿄 소나타야말로 상당한 절망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족 드라마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비극의 어떤 끝판왕? 진짜랄까요? 이 영화 혹시 고르게 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거 더 빨리 고르시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세상의 모든 계절 같은 경우는 정상가족의 제도가 어떻게 타인 몰락하려 슬픈 타인에게 어떤 해악을 끼치는가의 문제라면 도쿄 소나타는 현 세대에 와서 가족들이 소통하지 않았을 때에 그것은 어떻게 죽음과 연결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사실 근데 이제 도쿄 소나타라는 이 영화 자체가 엄청나게 빼어난 영화라는 걸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게, 이게 어느 각도에서 해석하냐에 따라서 가족 드라마가 아닌 걸로 바꿔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 영화는 호러물이기도 하죠. 호러물. 저는 이 영화는 호러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어떤 점에서 호러물이냐는지는 좀 이따 얘기할 것 같고, 네. 이 영화는 정치물이기도 해요. 정치물, 그쵸? 네. 정치물이죠. 역사 정치에 대한 어떤 아이덴티티를 담고 있는 영화기도 해요. 동시에 이 영화는 가족 드라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구로사와 기요시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그 세 가지의 어떤 그 장르가 총집합되어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도쿄 소나타다. 이 이후에 스파이 안에서 한 번 더 그런 류의 언급들과 담론을 펼치긴 하지만 스파이 안에서 부재하는 호러 장르죠. 근데 도쿄 소나타는 호러 장르가 엄청나게 세게 들어온 영화란 말이죠. 저는 이 영화는 무조건적인 유령의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언제 죽었는지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유령의 영화라서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포인트들을 짚어보면 이 사람이 언제 죽었지가 가늠이 안 돼요. 왜냐면 그 포인트가 너무 많아서. 죽었다는 게 진짜 정말 육체적인 죽음을 겪었을 때요. 가령 한번 살펴봅시다. 네, 네. 가령 한번 살펴봅시다. 그 아들내미 막내 아들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막내 아들이 계단에서 떨궈졌죠. 아,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납치, 그러니까 자기 가출한 친구와 함께 납치가 될 뻔한 장면이 있었죠. 네. 사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이제 무사하게 감옥에서 돌아오는 장면으로 이제 그 집안의 어떤 귀환을 알리기는 하지만 이 아이도 지금 어느 시점에 죽었을지도 모르는 상태고, 첫째 아들, 미군에 입대한 첫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등장을 안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전사했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 지점이고, 심지어 돌아오지도 않아요. 네. 돌아오지도 않는데 문제는 뭐냐? 이 아들의 편지에는 뭐가 남겨 있냐? 미국이 옳은 게 아닌 거라고는 생각해. 그래서 나 여기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지내기로 했어라는 언급이 마지막으로 돼요. 그리고 이 미군에 자원한 일본 국민을 포함한 미군 군대는 중동 지역으로 파견이 나가 있죠. 내전이 끝날까요? 안 끝나죠. 아마 높은 확률 죽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필도 아니라서 사실 그 전에 죽었을 수도 있죠. 아빠는 정말 무수히 많이 죽었을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그 자기와 함께 그 계속 회사에 다닌 척하던 친구 일가족들이 같이 식사를 한 이틀 뒤에 가스 중독으로 죽었다라는 언급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 그때 당시에 가장 기괴한 장면이 뭐냐라고 하면 딸내미가 그 고생하시네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수건을 주는 장면이거든요. 네. 그 사실상 이 가족들, 그러니까 그때 식사를 하며 롤플레이를 했었던 그 어떤 일련의 식사 장면에서 과연 아무도 몰랐을까? 라는 일말의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죠. 그럼 다 아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고 이틀 뒤에 죽었죠. 과연 아빠는 그 죽음에 연루되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라는 지점이 있겠죠. 심지어 그 아내랑 이제 쇼핑몰에서 마주쳤을 때에도 쇼핑몰에서 마주친 다음에 도망치잖아요. 네. 남편이 네. 남편이 도망치고 그 다음에 남편이 다시 등장하는 쇼트가 언제냐라고 얘기하면은 아내가 이미 강도와 함께 저 먼 바다에 가서 이게 겁탈인지 사랑에 의한 관계인지 애매한 장면을 연출한 뒤에 그 다음 쇼트에 붙어요. 근데 그때 아빠가 옆구리를 잡고 서는 쓰레기통에 들어 눕거든요. 네. 되게 이 모션 자체가 마치 칼에 맞은 사람처럼 연출이 되어 있어요. 그 칼에 맞은 것처럼 하고 비틀비틀 거리다가 결국에 이제 결정적으로 죽느냐 안 죽느냐의 지점은 뭐냐라고 하면은 차에 한번 교통사고가 나서 그대로 그냥 기절해서 쓰러져 버리죠. 그렇죠? 네. 아내는 과연 안 죽었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게 결국 그 마지막 장면은 이제 아들내미가 피아노 콩쿠르 나가는 장면에서 맞아요. 끝나잖아요. 네. 이게 이제 내러티브가 시간 순서가 아니고 아니요. 시간 순서는 맞죠. 네. 시간 순서는 맞는데 어느 시점에서 각 인물들이 유령으로 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늠하기가 어려운 영화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는 것은 뭐냐면 맨 처음에 되게 기괴한 구조의 철도 앞에 그 집이 있잖아요. 네네. 바람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 바람이 콩쿨 대회 마지막 할 때도 계속 커튼이 휘날리면서 끝나게 되거든요. 근데 기요시의 영화에서 바람은 언제나 어떤 종류로든 간에 그 죽음의 이미지 혹은 유령적 이미지의 일부로서 작용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다분해요. 그렇게 됐을 때 최소한의 긍정적인 리뷰를 하자면 그 콩쿨 장면을 하고 있을 때 첫째 아들 레미가 전쟁터에서 사망하고서는 그 다음에 그 콩쿨 대회에 보러 왔다로 해석할 수가 있고, 아니면 모두가 죽었고 모두가 죽은 그 가족이 그나마 마지막으로 그 아들의 어떤 그 저거를 도와주러
그 꿈을 펼치는 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였다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왜 이 언급이 되게 중요하냐라고 하면 사실 난데없이 콩쿨이 등장하죠, 그렇죠? 그쵸. 왜 콩쿨이 등장하냐면 그 전까지 쭉 보면은 엄마 몰래 급식비를 삥땅 쳐서 막내 아들 레미가 콩쿨을 그러니까 그 피아노 레슨을 받다가 네. 아빠한테 들켜요. 그쵸. 그렇죠? 네. 아빠한테 대차게 혼이 나고 아빠한테 심지어 밀침당해서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떨어져서 부상을 입기까지 하죠. 그 이후에 그 아이가 학원에 다닌다는 이야기 언급은 없었죠. 없어요. 네. 없어요. 콩쿨 얘기도 없어요. 심지어 그래서 그 상황이 답답해서 아이는 그 가출을 감행해서 터미널에서 붙잡히게 된단 말이죠. 네. 네. 그럼 콩쿨은 어디서 등장했을까? 호러인데요? 네, 그러니까 호러죠. 이 영화는 상당한 호러예요. 오. 네. 근데 왜 이게 호러일까라고 생각하면은 기요시는 이 세대가 와서는 그 기요시의 항상 이제 얘기했던 게 구로사와 기요시에게 가장 큰 문제는 접촉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접촉이 곧 전염이라고 여기는 감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선이 마주치든 신체적인 접촉이 있든 간에 이 사람에서 A에서 B로 무언가가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요. 큐어가 그랬죠. 저 큐어를 안 봤어요. 큐어에 보면은 눈을 마주치고 있다가 그 아기와 이 어떤 마법적 악마의 주술이 옮겨져 가요. 회로도 마찬가지예요. 회로에서도 어떤 그런 그 전자 매체로 인해서 어떤 유령적 존재가 옮겨져 가거든요. 전염이 되는데 접촉하지 않고 전염이 돼요. 기요시의 영화의 호러는 항상 그렇게 작동을 해요. 서로 이렇게 접촉하지 않고 네. 전염이 돼요. 근데 도쿄 소나타에서 가장 소름 돋는 것들은 프레임을 어떻게 나눴냐의 문제인데 세 가족이 한 프레임에 담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집안 구조의 모든 조형물들을 각종 동원해서라도 어떻게든 서로의 신체들을 절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거든요. 이런 류의 가족들에게 맞는 거는 죽음밖에 없다라고 기요시는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닐까. 저도 되게 그 가족들이 같이 나오는 장면이 식사하는 장면, 그리고 심지어 첫째 아들이랑 같이 하는 거 딱 한 번밖에 안 그렇죠, 나오잖아요. 맞아요. 다 밥을 따로 먹고. 근데 보통은 사실 그 이제 뭐 단란한 그런 정상 가족들을 비출 때 이제 그냥 뭐 아빠 하는 이야기나 뭐 이렇게 멀리서 조명하는 장면을 할 때도 그냥 가족들이 같이 있구나라고 느껴질 법한데 같은 공간에 있어도 진짜 그 가구들 그 프레임에 다 쪼개져 있어요. 맞아요. 한 번도 겹쳐진 게 없어요. 그런 지점이 되게 그 막 그 구로사와 기요시가 그런 뭐랄까 그런 영화적인 문법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네, 맞아요. 감독이라고 너무 생각을 했던 게 저는 사실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이번 작품이 그 뭔가 롱테이크 씬이라든지 네. 그런 장면들이 이제 대사나 이런 게 없어도 너무 약간 무서워. 진짜 약간 진짜 너도 이 영화가 되게 무섭다고 느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단절 뭐랄까 그냥 그런 사회학적인 관점이 아니라도 그냥 다들 파편화되고 쪼개지잖아요. 가족이라는 네. 집합체에서도 되게 막 근데 사실 막 계속 그리고 그런 가족 구성원들이 자기네들이 비밀을 하나씩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거를 이제 봐도 외면하고 막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저는 그 이제 작은 아들내미가 피아노 삥땅 친 거 가지고 이제 엄마가 막 이해해줘서 그래도 좀 잘 풀리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해석하신 그 부분을 들어보니까 점점 약간 소름이 돋아가지고 사실 가장 이제 할 말이 많은 게 엄마 얘기인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마가 오히려 막판에 가서 델마와 루이스의 비밀을 해서 강도와 함께 바다로 가자 막 이러면서 바다까지 가잖아요. 여행 가잖아요 갑자기. 네, 여행 가잖아요. 둘이 갑자기 드라이브 찍고 막 이 영화에서 가장 기이한 장면 하나를 꼽자면은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겠지만 그
엄마가 갑자기 새벽녘에 이상한 광선을 보고서는 화면이 갑자기 과하게 밝아지더니 모두들 되살아나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거든요. 맞아. 저도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제 해석은 죽는 순서의 마지막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게 제 해석이긴 해요. 그러니까 아들 죽었고 큰아들 네. 죽었고 아빠 차에 치여 죽었고 아마 새벽녘에 떴을 때 아내의 입장에서는 그걸 알게 될 거예요. 내가 내내 외로워서 강도랑 몸까지 섞었는데 돌아갈 집은 없구나. 그리고 내가 멋있게 그냥 내 몸을 의탁하고자 했었던 강도도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산재에 있는 문제는 많은데 돌아가고 싶은 집은 없는 상태에서 빛을 바라보고 있다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살았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마 살아있다면 막내 아들 레미가 유일하게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누가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영화 그걸 어떻게 결론 내려주는 영화는 아니에요. 근데 엄연히 얘기해서 어쨌든 간에 이 가족들이 되게 비정상적으로 콩쿨 대회에 모여서 어떤 위안을 얻고 있는데 그게 전혀 위안이 아니라 위령제나 장송곡에 더 가까운 느낌을 준다는 거죠. 진짜 막 그 뭐 호러 영화 나오는데 이제 삑 머릿속에서 그 소리가 나면서 사실은 그건 유령이 아니었을까? 막 이러면서 와. 기우치가 포착하고 싶었던 파편화된 가족의 지점이겠죠. 저 그 핵가족의 그 가족의 몰락 그 지점이 저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뭐 아무리 막 서울 이제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제 막 가족 이제 막 1인 가족 막 이제 가족이 다 뭐 찢어지고 막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 치고도 너무 지금 너무 좀 무섭다? 무서운 네. 관계 같다? 맞아요. 오히려 가족이라고 묶인 게 더 남보다 못하다? 뭐 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제일 두렵게 작용하는 것은 어쨌든 이 비극의 시작은 아버지의 가부장 신화가 몰락하기 시작하면서라는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해체하고 싶었던 게 기우시의 어떤 욕심이었던 것 같고 그런 지점에서 어쩌면 이 마지막 영화가 된 오즈야 스즈로 저희 이제 마지막 영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오즈야 스즈로의 동경 이야기에서 걱정하고 있었던 부분을 구로사와 기요시가 영화적으로 성취해 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어요. 동경 이야기에서 오즈야 스즈로가 몇 번이고 번뇌하고 고뇌하면서 걱정했었던 그 지점을 기요시가 못을 박아버린 거죠. 붕괴 그냥 그냥 한 줌으로 그냥 제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럴 만큼 사실 오즈야 스즈로의 동경 이야기가 워낙 빼어난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아직도 이 영화가 제 탑 5 안에 들어간 영화예요. 네. 한 3,000편 넘게 봤는데도 네. 동경 이야기는 별 5개가 무조건 들어가는 정말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저도입니다. 이 영화를 왜 고르시게 되셨나요? 이제 음악은 마지막에는 음악을 들으면서 끝낼 죄송해요. 거라서 네. 그 이 작품은 사실은 뭐 희망편으로 꼽기는 했으나 희망적이진 않죠. 그쵸? 근데 뭐 네. 하지만 뭐 결론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저는 그 감독이 이제 조명하고 있는 가족이라는 형태가 꽤 그래도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좀 뭐 따뜻하다 뭐라고 표현하지? 막 되게 그냥 그게 좋았었어요. 그냥 뭐 사실은 이 작품은 가족하면 솔직히 가족이라는 주제를 생각했을 때 저도 이 영화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났었는데 뭐 일단 저도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하고 그 마지막 장면 전에 그 뭐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딸이 막 아빠한테 저는 정말 비겁해요 라고 하면서 이제 근데 저는 사실 이 영화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게 되게 잘 했는데도 미안해하고 막
서로 되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잘 사실 막 부모님 멀리서 오면 귀찮아하고 막 그래도 자식들의 도리는 다 하고 막 했는데 그 마지막에 저는 비겁하다고 하면서 막 자기를 자책하는 그 장면이 저는 사실 이해가 좀 안 갔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일단은 한 5, 60년 전에 있었던 영화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그 자책 누가 했었죠? 그 미망인 그건 딸이 아니죠. 네, 딸이 아니죠. 딸이 아니고 네. 며느리죠. 네. 며느리인데 아마 그 자책은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깔고 들어가야 돼요. 오즈야스 지로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전통적인 가족관이라는 게 있어요. 전통적인 가족관이 있어요. 그 전통적인 가족관은 초기 오즈를 보고 있으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모두가 모두에게 서로에게 그 많은 피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의 어떤 크고 작은 어떤 갈등들만 있는 그게 오즈의 영화들의 보통 드러나는 어떤 가족상인데 그쵸. 이게 기본적으로 그게 거의 주인공격이잖아요. 류치슈랑 같이. 네. 누구였죠? 그 여자 배우 이름이? 하라세츠코죠. 하라세츠코. 네네네. 근데 하라세츠코가 원래 기본적으로 오즈야스 지로에서 맞는 롤들이 거의 대부분 그래요. 약간 지고지순하고 순종적이고 대신에 어떤 굴복하지 않고 이런 어떤 전통적인 그러니까 굳이 이제 예전 말로 따지면 뭐 국민 며느리 같은 포지션이 하라세치코의 당시 오즈야스 지로에서의 쓰이던 포지션이었고 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사실 봤을 때 며느리가 무슨 회한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의 가장 그 중요한 감정선이기도 하죠. 네. 아들 딸내미들 키워놓은 것보다 죽은 아들내미 며느리가 훨씬 더 잘해. 근데 그 며느리는 자꾸 나한테 미안해해. 근데 우리 마음속에서는 얘 이제는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아마 며느리가 이제 그 유품을 받았잖아요. 네. 시계를 받았고 기차를 탔잖아요. 네. 저는 제 생각에는 이제는 며느리가 류치슈를 찾아오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갖고 있는 그 미망인으로서의 갖고 있는 어떤 죄송함은 네. 어쨌든 간에 그 시대에서 통용되는 어떤 감정이기는 하지만 죽은 아들을 대신에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어떤 생존자의 죄책감 같은 것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그 며느리에게 더 부담이 되고 가중될 수밖에 없는 정서기도 해요.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네. 그 5남매, 6남매 되는데 5남매죠. 5남매들 중에서 막내만 결혼을 안 했으니까 막내를 차치하고 나머지는 다 정상적으로 네. 성공했죠. 부부가 있죠. 다 부부가 있죠. 유일하게 그 부부 구도가 안 보이는 인물이 그 하라세츠코가 했던 역할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그 부채 의식이라는 걸 느꼈을 확률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하지만 되게 동경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그 왜 오즈의 다다미 숏이 위대한지에 대해서 계속 깨닫게 되는 영화기는 해요. 로앵글의 네. 그러니까 일본의 전통식 가옥의 어떤 장점이고 구조적 특징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왜 영화과에 가보면은 그 오선 웰스의 시민 케인을 예를 들어가지고 그 디포커스 샷들을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경, 중경, 후경으로 나눠지는 다다미 슛이 딱 그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다 이렇게 해도 되나? 인물이 여기 있고 인물이 여기 있고 이렇게 세워놓고 있으면은 이 인물을 여기서 찍었을 때 절묘하게 얘 이 세 개가 다 보이는 구도를 잡잖아요. 이게 오즈의 가족을 바라보는 태도이자 선언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정말. 네. 누가 잘못된 건 없어요. 각자 입장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서글프긴 해요. 그게 되게 서글프게 만들긴 해.
근데 그게 잘못됐어라고 비난하기에는 네네. 그렇게 책망하는 쇼트는 없다라는 거죠. 맞아. 네. 책망하는 쇼트가 맞아. 없어요. 오즈의 영화에서 책망하는 쇼트가 없는 게 되게 저는 오즈라는 사람의 덕목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한 쇼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 보고 있으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귀찮아할 수 있죠. 그리고 되게 매정할 수도 있어요. 엄마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유품 타령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장면을 얼굴 클로즈업으로 찍고 숄더를 이렇게 걸어서 찍는 게 아니라 여기서 찍어버려요. 그럼 그냥 그거는 그 상황에서 말했던 원 오브 댐의 언어일 뿐인 거예요. 책망하지 않는 거죠. 책망하지 않는 거. 되게 뭐랄까 근데 저는 사실 오즈 작품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 하라시츠코가 상당히 그 순종적이고 이제 막 그렇죠. 예. 계속 웃잖아요. 네, 맞아요. 네, 막 희생을 강요당하는 네.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예. 그런 지점들이 근데 다른 작품들에서도 그렇게 보이고 이번에서도 보이는데 근데 되게 무슨 말 하려고 했지? 그렇게 좀 약간 자기적 근데 사실 이거는 약간 시대착오적인 시대착오적이죠. 네.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해서 시대착오적인 게 맞아요. 그렇죠. 시대착오적이긴 하지만 그냥 그 되게 순종적이고 되게 계속 웃고 미안해하고 이런 모습들을 뭐 보면서 그리고 그 이렇게 다다미 숏을 보면 그 표정도 되게 약간 어색하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도 약간 일본의 약간 일종의 문화적 차이라서 이렇게 내가 약간 어색하다고 느끼는 걸까?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고. 실제로 오즈야스지루가 류치슈가 예전에 생전에 했던 인터뷰 중 그 할아버지가 류치슈인데 네. 류치슈도 계속 그 캐릭터로 나와요. 하라세츠코랑 류치슈가 진짜요? 페르소나라고 봐도 무방한데 류치슈도 항상 인자한 할아버지로 나오고요. 근데 이제 딸이든 뭐든 어떤 누구든 상실을 겪고 나서 안절부절 못해야 하지만 한편으로 걱정이 되지만 그걸 내색할 수는 없어서 골머리를 썩는 그런 할아버지로 주로 나오고 하라세츠코는 항상 인자한 캐릭터로 나오는 게 어떤 공식처럼 오즈야스지로에 나오기는 하는데 오즈야스지로는 언제나 촬영장에서 모든 것들을 다 설계해놨다고 하더라고요. 배우들이 손을 벌리는 크기, 웃음의 어떤 그 표정의 크기, 목소리 톤마저 다 그냥 세팅이 돼 있대요. 그래서 류치슈가 항상 이거 내가 너무 날로 먹는 건가? 아니면 이거 내가 너무 배우가 진짜로 그냥 어떤 그 꼭두각시 인형인가?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되게 많았대요. 근데 실제로 극장 가서 보면은 그때 했던 연기가 지난 작품보다 더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어쨌든 그런 류의 어떤 자비성들이 아마 그 지점에서 나오는 걸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사실 그러니까 하라세츠코의 어떤 이런 소위 얘기하는 순종적임이 네. 대개 에릭 로메르의 그 중후반작에도 영향을 어느 정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좀 별개의 얘기인데, 그러니까 고난과 순환에도 여전히 어떤 그 전통으로서의 정조와 정절을 지키는 자에게는 상이 있는 것처럼 오즈의 영화에서. 에릭 로메르의 그 도덕 이야기 4부작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계절 이야기, 계절 이야기 4부작과 도덕과 경원이라는 6부작에서도 보면 로메르는 언제나 숙고하고 고민하지만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는 캐릭터에게 영화적인 어떤 은총을 선사해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어이구 끝났네. 그 오즈 영화와의 하라세츠코를 사용하는 방법과 좀 공명하는 지점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도 사실 한편으로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가족이 사라지고 있죠. 오즈야스지로는 거기에 개탄스러울 겁니다. 되게 실제로 그게 구로사와 기요시가 그런 식으로 그 영화를 만든 것처럼 이미 뿔뿔이 흩어졌고요. 서로에게 개인화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책망하지 않는 게 영화적으로 너무 빼어난 것 같아요. 그래도 누구를 탓하지 않죠, 진짜. 네. 그 마지막 장면은 너무너무 아직도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나와요. 저는. 해가 유달리 기네. 네. 내가 있을 때 잘할 걸 그랬다. 적적하죠? 해가 좀 기네요. 라고만 하고 그냥 하염없이 그냥 그 열린 벽을 이렇게 좀 쳐다보고 그러고 나서 기차가 나오고
배가 나오고 네. 끝나버려요. 네. 근데 오즈의 영화의 기차의 네. 배는 시간상 얘기는 못하겠지만 매우 중요하거든요. 오즈의 네. 영화에서 탈 것이의 문제는. 그렇다 보니까 이 어떤 그 영화가 지키는 어떤 태도가 네. 그 어떤 여태까지 나왔던 모든 영화들을 통틀어도 너무 미덥고 아름답고 수려한 태도인 거죠. 그래서 오즈의 영화가 항상 사람들한테 회자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저희가 끝으로 네. 예, 너무 네. 오래 했는데 오늘 좀 어떠셨어요? 아 저요? 네. 네. 준비를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말을 약간 막 중간에 살짝 집중력이 약간 흐트러지. 이게 2시간 하니까 그래. 2시간 하면은 이게 슬슬 이게 농도가 떨어져요. 네. 그래서 너무 되게 말씀을 잘 해주시고 제가 생각했던 지점 너머의 이야기를 오히려 한편으로 듣는 느낌이었어가지고 그런가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되게 잘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오히려 네. 저 너무 이번에 좀 말을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원래 게스트가 오면은 그 게스트를 부를 때의 장점 중 하나가 네. 내가 말을 많이 안 하고 게스트가 많이 한다인데 근데 그게 네. 그러니까 그게 그 솜님이 말을 안 해서가 아니라 네. 제가 자꾸 욕심이 나니까 자꾸 마이크를 들어서 이 아. 영화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다 보니까 좀 네. 길어진 거라 그런 부분에서 다음번에 또 네. 준비 뭐 해서 오실 네. 생각이 있으시면 오시면은 또 그때는 더 많은 이야기 또 그리고 또 끝으로요 그 솜님이 그 원래 팟캐스트도 진행하고 네네네. 계시잖아요. P.3이라고 맞습니다. 뭐 기회 되면 거기를 뭐 불러주시는 것도 뭐 어. 방법이고요. 그 어쨌든 간에 뭐 좋은 기회로 재밌게 네.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서 네. 마지막으로 동경 이야기 도쿄 스토리의 마지막 띠이죠. 네. 이게 어떤 노래죠? 첫 오프닝. 오프닝 타이틀에 네. 있는 노래 들으면서 오늘의 저품질 영화 음악 토크쇼 오픈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 6월에 봅시다. 빠이빠이.